네, 시작하시죠. 이 기록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볼 때마다 이제 긴장하게 되는데요. 네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보니까 진도가 굉장히 안 나갔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갔긴 했는데, 조금 리마인드를 하자면, 저번 주에 이제 살롱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국가 주도의 이제 작품 전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고, 살롱전에서 아카데미, 그러니까 미술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미술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전시들이 이루어졌었고, 그 전시에서 꾸르베처럼 조금 어떤 다른 그런 아카데미의 이런 고전적인 작품들과는 다른 작품들이 등장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 이제 꾸르베가 등장을 하지만 55년부터는 이제 출품이 금지당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아카데미적인 작품들이 살롱전에 걸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미술 비평들이 또 등장을 하고 이제 미술계가 아카데미 말고도 또 존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마네나 휘슬러 같은 이런 좀 고전적인 아카데미와는 다른 작품들이 이제 좀 작가들 사이에서 등장을 하게 됐었고 이런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산업궁에 낙선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롱전에 출품되지 못한 작품들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이제 전시가 되는 그런 과정들까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3년에 이 산업궁에서 낙선전이 열렸고 이 낙선전이 생각보다 더 많은 관객이 유치하자 이제 정기적으로 전시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대중들의 반응은 어쩜 이렇게 좀 노골적이고 그 우리의 일상들을 그대로 담은 그런 작품들을 걸 수 있느냐 하면서 좀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런 아카데미적인 그림들에 반대하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넘어가서 미국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의 이름을 반 아카데미 확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요 모네, 르누아르, 시슬리 이런 프레데릭 바질이라고 하는 이런 작가들이 실제로 아카데미에서 작품 그림 그리는 방식을 이제 샤르 글레이르 아래에서 배우는데요. 실제로 호르베에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 작가들은 뭔가 현실을 좀 더 담은 그림들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말고도 다른 연합을 결성을 하게 되면서 이 작가들이 모여서 야외에 막 스케치도 나가고 이제 그림들도 스스로 좀 모여서 그리고 하는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이 작가들이 결정적으로는 1874년에 나달리라고 하는 사진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따로 또 전시를 열게 되면서 이 전시가 굉장히 좀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이제 인상주의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전시에서 있었던 한 작품이 특히 굉장히 좀 논란이 됩니다. 이 논란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이 르 샤바리라고 하는 이 어떤 신문에 실렸던 이 루이 릴로이라고 하는 이 평론가의 글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이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였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미술 비평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문 같은 곳들에서 전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좀 전달하는 그런 미술 비평이 등장했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루이 릴로이도 이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이제 게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나달의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 연합의 독립적인 전시를 보고 약간 기행기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시에 어떻게 가게 됐고 이 전시에 갔더니 앞서 봤던 요 모네, 르누아르, 시슬리, 프레데릭 바질의 작품이 각각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좀 대화식의 얘기들도 있고 굉장히 좀 자유롭게 적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따온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모네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인상이었다. 나는 내가 인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인상이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뭐 되뇌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장인 전신이 어쩜 이토록 자유롭고 쉬운 것이었던가?
미완성의 벽지 패턴이 이 바다 풍경보다는 훨씬 완성됐을 거다 하면서 이제 모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모욕과 이 인상이라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좀 이 작품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효했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렇게 뭔가 붓터치가 굉장히 강렬하고 시각각 변하는 야외의 빛을 그대로 그리는 그런 작품들, 좀 미완성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상주의다, 인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접하는 많은 인상주의, 뭐, 큐비즘, 뭐, 야수주의, 이런, 이름들이 이런 비평들에서부터, 비평들의 감상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등장한 그런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를 좀, 뭐가 그렇게 좀 문제적이었나를 살펴보자면, 이 모네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저희도, 정물화도 봤었는데, 이 인상주의들의 특징은 붓터치가 굉장히 좀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작품을 보시면은 착착착착 긁는 것 같은 이런 붓터치 스트로크들이 이렇게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랑 굉장히 다른 지점인데, 이 아카데미는 붓질을 막 이렇게 뭉개면서 대상을 이제 매끈하게 묘사를 하게 되는데, 붓터치가 이렇게 강조가 되게 되면은 약간 사람들에게 그 심리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효과도 있는가 하면은 작가가 또 이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이제 채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변화하는 어떤 색깔들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의 예시가 이 건초더미 그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 클로드 모네 건초더미는 이제 건초더미라는 대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새로운 그림들을 막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뒤에 사람들이 막 그 엔드 오브 서머라고 이제 시기를 특정 지어 놨는데 이 시기에 따라 변하는 그리고 또 시간대에 따라 변하는 그런 빛의 색깔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의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은 이제 검은색이 그냥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제 원근법과 이제 중요한 대상이 누군지, 이런 어떤 아카데미가 중시하는 것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이런 인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이 순간에 보는 것이라는 그런 다른 가치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상주의의 특징들이 계속해서 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면서 이제 점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건조 더미도 이 제가 오른쪽에다 이렇게 가져다 놨는데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색감과 다른 표현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들을. 그래서 이제 모네 까지 봤는데 이 인상주의가 또 이제 아무래도 빠르게 이제 그려낼 수 있다 보니까 그 만에서도 봤듯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일상적인 삶들을 더 잘 이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인상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해요. 주제면에서 봤을 때 당시에 그 이제 왕의 일상을 그려내고 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냥 술 마시고 뭐 파티하고 댄스하고 이런 주제들을 이제 인상주의들은 적극적으로 좀 그 작품 안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마네의 홀리베르제르의 술집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흔한 종업원의 그 무심한 뭔가 일에 뭔가 찌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려내는 와중에 또 빠른 붓터치로 속도감 있는 화면을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도 이 무더위가 밖에서 열리다 보니까 밖에서 막 변화하는 어떤 빛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춤추고 서로 이제 뭔가 기쁜 음, 지금 에서 연, 작품들이 조금 네? 아, 잠깐 멈췄었어요.
몰랭드라 설명하실 때. 아, 네. 그래서 작품들이 이 작가들이 모여서 아카데미의 규율에 점점 이렇게 벗어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독립적인 전시들을 계속 열게 되는데 이 독립적인 전시가 어, 계속해서 좀 사람들, 그 작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시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확산이 돼서 1884년에는 앙대판단전이라고 하는 이제 심사 제도가 없이 그냥 이 협회에다가 그림을 내게 되면은 이제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등장을 해서 이제 더더욱 이런 변화들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말고도 그 뒤에 요 신인상주의라고 하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좀 더 빛 광학적인 측면에서 좀 정확하게 그려내고자 해서 이제 점묘까지도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작품들도 등장을 하고 또 이런 움직임이 더 나아가서 심지어 붓터치가 이렇게 자유로워졌는데 이제 이 붓터치나 색감 같은 것들을 작가 본인의 어떤 심리나 생각하는 것들 표현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반고흐의 후기 인상주의까지도 이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카데미 어떤 규율에 얽매여서 작가들이 왕이 원하는 그림들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살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뭐 색채, 붓터치, 여러 조형 요소들을 좀 이용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과정으로까지 점점 나아가게 됐다. 근데 그 과정에는 분명히 이제 비평의 탄생이라던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담론들이 형성됐을 때 그것들을 옮겨내는 미술 잡지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었던 어떤 역사와도 맞닿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 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다음 그 미술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잠깐의 질문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는 거는 쌤까지 이제 아카데미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됐는데 이 벗어나는 과정에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미술, 아방가르드 미술, 굉장히 좀 혁신적인 미술들은 굉장히 난해하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미술과 굉장히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나 형식을 가졌고 이 새로운 형태나 형식을 가진 미술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작가가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개인의 능력이 거의 뭐 신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이제 그 능력을 계속 구현하는 그런 어떤 작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은 앞서서 계속 미술평의 측면을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가들은 그 천재적인 능력으로 이런 새로움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는 여러 작품들에 서로 영향을 받고 그 작품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그 평론이라는 방식으로 전달을 또 자신들도 받고 평가를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그 작가들이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현실과 더 맞닿은 미술을 그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미술이 그 형식을 추구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그 붓터치나 색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미술의 자율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가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뭐 캔버스나 뭐 붓질이나 물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작가들이 이제 인상주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끼리 이제 연합을 계속 구축을 하면서 서로서로 어떤 형식들이 더 잘 자신의 견해들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룹을 이루면서 여러 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이제
변화시키는 사회적인 요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현대 미술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2차 대전을 중심으로 이후에 미술들이 확확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다룰 미술들은 이제 요 인상주의 이후에 20세기 전반의 얘기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추상표현주의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 얘기를 빼놓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2차 대전이 나치의 주도, 전체주의의 주도로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인상주의와 그 인상주의로부터 비롯됐었던 여러 가지 작가들의 실험들이 지속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집권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어떤 매체로서 문화를 이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전시를 열게 됩니다. 1937년에 있었던 전시인데요. 하나는 대독일 미술전이고 하나는 퇴폐 미술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치는 대독일 미술전을 딱 열었어요. 이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미술들이 굉장히 우월하다. 그리고 그 위대한 아리아인의 미술들을 봐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전적이고 뭔가 아카데미와도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은 좀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체가 굉장히 뭔가 이상적이고 사람들의 그 포즈 자체도 이제 그리스를 닮은 뭔가 멋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미술들을 이제 대독일 미술전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술은 이것이고, 우리 독일 민족의 혈통은 굉장히 우수하다를 이제 설파하려고 하는 그런 전시였는데, 이 전시를 열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미술들을 퇴폐 미술이라고 낙인을 찍는 그 전시를 하나를 더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37년에 있었던 퇴폐미술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 미술을 이끌게 된 데에는 여러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게 된 것도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앞서 보셨던 어떤 인상주의 이후에 여러 형식 실험들이 이어나갔던 작가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이제 아방가르드 미술이라는 것이 좀 형식적으로 이제 요런 왼쪽에 있는 작품들과는 달리 굉장히 좀 형식도 알아보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나치가 이 작가들의 그림은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낙인 찍으면서 이제 이 아리아인이 아닌 요 작가들이 그린 그림들은 굉장히 좀 어,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태페 미술전에 보시면은 대독일 미술전은 굉장히 깔끔하고 전시장도 크고 이런 전시관 속에 놓여 있는 반면에 이 작가들의 작품들은 마치 그냥 시장에 이렇게 걸린 작품들처럼 두서없이 막 전시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벽면에 보시면 이게 다 모욕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작품이다, 퇴폐적이다, 이런 글귀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이 인상주의 이후에 있었던 여러 형식을 실험하는 자유로운 작가들의 작품들을 폄하하고, 이 작품들을 실제로 이제 나치가 가져가서 불태우는 일도 이제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형식 실험을 이어나갔던 작가들이 미국으로 다 망명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다들 모여서 이제 그들의 실험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인상주의에 대한 이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벽지 패턴이 풍경보다 더 완성됐을 거다 하고 이제 폄하하는 그런 시선들이 이제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심지어, 네. 경모가 질문했는데 아, 질문 네네네.
대독일 미술전은 하루만 하고 퇴폐 미술전은 열흘 아, 동안. 네. 이게 대독일 미술전은 하루가 아니라 이게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적질 않았네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퇴폐미술전 열흘 동안, 열흘이 넘게 지속을 했는데, 근데 이 퇴폐미술전이 또 재밌는 게, 이 나치가 그 유럽 곳곳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퇴폐미술전이 독일 지역에서는 한 번 열었을 때 되게 짧게 했는데, 이제 방방곡곡을 막 순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퇴폐한 미술들을 봐라. 이런 미술도 우린 지향하면 안 된다 하고, 마치 이제 지역에 공문 뿌리듯이 이렇게 전시가 계속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독일 민헨 이쪽 말고도 이제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 이제 그 역사들을 다 추적을 해야 돼서 좀 그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어, 네,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1929년부터 이제 현대 미술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옮겨와야지 하는 야망을 좀 가지고 있었고, 당시 미국은 좀 고전적인 작품들이 대세였는데, 이런 고전적인 작품들을 넘어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이런 아방가르드 미술, 예술의 자율성을 좀 탐구하는 미술들을 적극적으로 미국에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작가들이 망명을 오게 되면서 작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품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마에 이제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위탁해줘 하는 여러 가지 뭐 계약 그 과정들이 있지만은 이제 모마에 이 전시들이 계속 다 열리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전시가 모마가 딱 처음에 개관하면서 열렸던 전시예요. 이 전시를 딱 보시면은 세장도 있고 고갱도 있고 쇠라도 있고 아까 보셨던 그 쇠라 그리고 이제 반고의 그림도 있는 것처럼 이제 유럽 미술 선진 유럽 미술을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런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 이 유럽 미술들의 어떤 그 경향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또 작가들로 하여금 수용하게끔 하면서 새로운 이제 미국 미술을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럽 미술들을 좀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39년에 알프레드 바라고 하는 큐레이터가 큐비즘과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면서 유럽 미술을 총망라하는 그런 미술사 도표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도표는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건데, 이 서울시립미술관의 도표도 요 모마의 요 도표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위에서부터 옛날 작품들에서 쭉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옛날 작품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라의 신인상주의, 뭐 고흐의 후기인상주의, 그리고 고갱의 종합주의 여러 가지 미술 샤도들이 있고 1900년대부터 이제 30년 전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소그룹 미술들이 아까 말씀 작가들이 연합해서 서로 전시를 열고 서로 다른 견해들이 막 충돌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고 근데 그 결과가 결국엔 추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미술 사조들이 앞으로는 추상 미술로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역사 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을 마지막에 뒀던 것은 앞으로 이제 미국이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이제 요 미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 추상 표현주의와 이제 긴밀히 연결시키는 그런 그 계기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미술의 유산을 모두 모아서 이제 미국의 새로운 미술이 뽑힐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도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도표를 보고 계속 이제 그 앞으로 추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좀 수학과에서는 추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상하면 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질문인데, 이거.
아, 그, 정말요? 네. 아, 아, 그런가요? 뭐 추상하면 사랑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얘기들이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아, 정말요? 네. 그럴까요? 그럼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김미술 씨의 어, 의견이 궁금하긴 해요. 추상에 대해서는. 음, 네. 시끄러워서 잠시만 다르게. 찌직거려서 잘 안 들립니다. 아, 네. 지금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그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들리기는 들려요. 어, 지금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 제가 무슨 답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 사람 마이크 고치는 동안에 제 생각에 수학하는 사람들은 추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는 그런 아, 거지 네네.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학에 네네. 관심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러면은, 그냥, 어, 이 도표가 원하는 것만 그러면 살짝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좀, 이런 작품들, 이제 인상주의 작품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붓터치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추상하면 제가 먼저 생각나는 거는, 현실과 점점, 현실이라는 어떤 원료가 있으면 그 원료에서부터 계속 점점, 떨어져 나오게 되는, 뭔가 이렇게 계속 어떤 절차들을 계속 겪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추상적인 작품을 봤을 때 이게 현실로부터 나왔다는 그 사실을 잊기가 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프레드 바의 이 도표의 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앞서서 저희가 인상주의와 고전주의 여러 미술들을 봤듯이 이 작가들이 붓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붓질의 색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실은 이 작가들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아주 긴밀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주의나 인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그대로 담아야 된다라는 어떤 가치가 있었던 반면에 아카데미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추구해야 하는 것,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 그 모습들이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조형 언어 안에 들어있었던 반면에 이 알프레드 바의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작가들의 특징들, 예를 들어서 색채가 강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 안에 이 색채가 강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들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이제 유사한 것으로 이제 막 엮이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알프레드 바식의 견해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형식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겉으로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유사한 지점들을 이제 분석하고 또 분류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형식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미술 하면은 이렇게 기하학적인 뭔가 네모 반듯한 그런 추상미술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네모 반듯하지 않은 그런 추상미술이 있다라고 이제 반은 이렇게 좀, 문제적으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미술이 넘어오게 되면서 생겼던 어떤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인상주의나 여러 작품들이 유럽에서의 어떤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런 어떤 문화들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볼 때, 네, 와, 지금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네, 설명 너무 좋아요. 네, 네네. 너무 혹시 좋아서 그냥 끊고 싶어서. 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수학에서 이제 추상이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해당하는 맥락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들 여러 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이제 수학의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호를 써야 하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추상이 되는데, 그 물질적인 실체들을 이제 기호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추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그거를 시간이 지나거나 그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논문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기호화된 추상적인 프레임에서만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원래 그게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같은 게 좀 많이 사라진 채로 계속해서 이제 그것도 물론 하나의 웍이긴 한데 어쨌든 좀 약간 결이 다른 이제 방향의 리서치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렇게 제가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거는 이제 기하나 대수 쪽에서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야는 어쨌든 원래 모티베이션이 현실계에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원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원자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추상적인 거니까 애초에 그 되게 초기 단계부터 그 우리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스케일의 구체적인 것과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의 추상이 섞여 있긴 하지만 대충 얘기하면은 그 뭔가 구체성을 띈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추상이 필요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 추상으로부터 마치 문제가 시작된 것처럼 막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그 논의 이렇게 좀 노닥노닥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보거나 이제 이야기 듣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끝. 네. 괜히 그런 강경. 일이 맞아요. 약간 요 시기에 되게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미국으로 그 중심 그 작가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그 작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대변해야 되는 어떤 이 모마라는 그 주체가 또 사실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저도 이제 약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좀 되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다양한 사조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역사화되는 그런 과정이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막 큐비즘이 아프리카 미술에서 막 영향을 받았다. 근데 그런 주장도 분명히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막 그 아프리카 미술들도 사실은 굉장히 시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근데 그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뭐 이런 어떤 네, 얘기들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문제적인 그런 그 견해들을 가지고 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계속 또 진행이 돼요. 이렇게 앞으로의 미술들이 계속 영향을 주면서 미국 미술사 자체는 이런 형식주의가 좀 강하다 이런 그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상 그래서 네, 그 경모가 추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했었는데 네네 나갔다 될 것 같은데 네, 김미술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채팅으로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끝나고 말씀하신다고. 네네. 이제 지금 채팅을 계속 보는 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발표할 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상 얘기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추상이 가졌던 어떤 추상이 다른 방향으로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예시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제 미국 미술로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 중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진행됐던 추상이 있는데요. 이 러시아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이 미술 사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러시아 혁명의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을 주축으로 해서 부르주아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고 새로운 어떤 유토피아적인 나라 어떤 그 체제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계속 진행됐었던 상황에서 이제 미술가들은 그 자신들도 혁명에 굉장히 가담하고 사람들을 이제 그런 혁명에 가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미술들을 고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가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러시아 아방가르드 사람들은 이 추상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보편적인 것이고, 뭔가 오히려 더 그리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와 컨버스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빨간색, 하얀색, 원, 그리고 쐐기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거에 사람들을 동조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미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이제 붉은 쐐기로 흰색을 쳐부수자라는 이 포스터 같은 이런 작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상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역사,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이어나갔었던 그런 작가들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1930년대에 러시아가 스탈린이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런 추상적인 미술들이 부르주아의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다 이제 폐기시켜버리고 모든 예술가들을 한 연합에 묶어가지고 자신을 위한 그림들을 그리게끔 사실적인 그림들을 그리게끔 하면서 이런 추상 미술들은 약간 좀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도 이후에 미국에서 형식주의의 바람이 조금 식은 이후에 좀 연구가 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추상 미술들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서 그 형식적으로는 네모 반듯하고 뭔가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이용하고 묘사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작품을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상의 움직임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미술 사조들을 이제 좀 특정한 방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1960년에 있었던 클로드 모네 전시인데요. 모네가 앞서 보셨듯이 인상주의 미술이고 아카데미에 저항하면서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일상생활의 모습들, 주변의 환경들, 야외의 빛들을 이제 착착착착 뭔가 붓터치를 이용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움직임이었다면 여기 60년에 이 전시에서 모마에서 있었던 전시에서 이 모네를 보여주는 방식은 그런 맥락들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벽에 이제 그림 몇 장을 짝짝짝짝 걸어 놓으면서 이제 이 작품 안에서 어떤 색깔들을 썼고 어떤 구성들을 했고 이제 일렬적으로 나타낸 형태가 나한테 주는 느낌이 어떻고 하는 이 그림을 좀 이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측면에서 작품을 바라보도록 전시가 고안이 되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 유럽의 아방가르드 그 전위 미술들을 바라봤었던 이 시각과 긴밀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의 작품을 심지어 이렇게 스펙타클한 커다란 이제 캔버스 여러 개를 붙이고 이 캔버스가 주는 느낌을 온전히 이제 느낄 수 있고 이 느낌이 압도되도록 만드는 하나의 약간 신전 같은 방을 만듦으로써 이 작품이 가졌던 당시의 사회적인 의미보다도 이 작품의 아름다움, 심리적인 효과에 좀 더 관객이 뭔가 침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전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당시 이제 살롱에서 이렇게 여러 작품들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당시 사회 분위기, 어떤 가치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전시 방식과는 굉장히 대조됐었던 그런 미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미술을 총망라하면서 미국의 어떤 관점이 형성이 됐었고, 이제 미국이 이제 본래 목표로 했었던 미국 미술, 세계적인 미술을 선도하는 미국 미술 프로젝트를 완성했었던 인물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제 유럽 미술들의 그 역사들을 미국이 차츰차츰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끝에 어쨌든 그 역사의 끝에서 새로운 미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린버그라고 하는 이 인물이 몇 가지 주장들을 평론지 같은 곳들에 이제 제재를 하게 되는데 그 평론들이 다른 작가들이나 평론가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앞으로의 미술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요 글들에서 굉장히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조금 살펴보자면 그 주장을 좀 요약하자면 결국엔 이거예요. 그는 이제 역사적인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이제 미술은 각각의 매체들, 회화, 뭐 조각, 연극,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회화, 이제 그가 좀 중요하게 봤던 것들이 회화였는데 회화는 문학이나 조각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회화의 특징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 가졌던 특징은 이제 내러티브, 뭐 이야기, 뭐 역사 이야기, 뭐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조각적 특징이라는 거는 어떤 3D, 입체성, 뭐 이런 것들. 그 사실적인 그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실제로 우리가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각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제거하고 나니까 회화가 뭐가 남느냐 질문했더니 바로 요 평면성이라는 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화는 평면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이제 그 미술뿐만 아니라 이전에 모든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주장과 연관된 것이기에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칸트에서 갖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바를 봐라. 칸트가 말하듯이 이제 앞으로 미술이나 여러 가지 그 근대의 움직임이 지향하는 바는 그 자기 비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떠오르게 된 작품이 바로 요 잭슨 폴록의 작품이에요. 그린버그가 말하는 회화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 평면성 이런 걸 가장 잘 추구한 작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 잭슨 폴록의 작품이 이제 그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면서 그린버그는 올로브 페인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문학이나 조각을 닮은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원근법을 적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사실적인 형상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점이 관객이 이 작품을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안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잭슨 폴록의 그림을 봐라. 이 잭슨 폴록의 그림은 모든 곳에 이제 물감들이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어떤 고정된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지점이 없다. 그것이 바로 이제 평면성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올로버 페인팅, 전면 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진 작품들을 추상표현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잭슨 폴록이 엄청난 그린버그의 그 평론을 등에 업고 미세를 떨치게 되면서 라이프 잡지에도 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작가가 되게 대단한 작가구나 하고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잭슨 폴록에 대해서 그린버그가 했던 말을 직접적으로 갖고 오게 됐는데요. 1960년에 미국식 회화에서 이제 그린버그는 수상표현주의 회화에서 화면을 균질하게 채우는 붓질을 전면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얘기하는 전면성은 이제 벽지 패턴의 요소처럼 통일성 있게 반복되는 균등하게 채워진 모티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서리에서 또 다른 모서리를 채운 것이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캔버스의 틀을 넘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근데 이게 바로 앞으로 회화가 지향해야 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회화가 이제 원근법을 이용한 재현적인 회화와 달리 깊이감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EJ 회화에 내재된 전면적인 설계를 계승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그린버가 말한 어떤 평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것을 적용한 예시로서 그린버그의 앞선 요 작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질문인데요. 네.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볼 때 그 공간으로서 그 호모지니어스나 시미트릭 그런 단어들을 쓰거든요. 혹시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들을 붙이나요? 그런 단어가 등장하나요? 이런 그림을 볼 호모지니어스. 때? 수학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면 공간으로서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나 시미트릭 스페이스 그런 단어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게 사실 저 정진호 선생님 하시는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이제 그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을 공간에다가 해서 만드는 그런 걸 지칭하는 거거든요. 어떤 패턴이 어떤 구조가 이제 있는 그런 네네. 경우들. 맞나요? 진호님 제가 한 말이 맞나요? 여기서 작용이라고 하면 작용도 사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어느 한 지점 한 지점을 이제 움직이려고 할 때 김미술님이 설명을 쉽게 해주실 것 같네요. 네, 그냥 공간을 그냥 어느 지점에서 바라봐도 구별할 수 있는 게 딱히 이제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게 전면 회화한 것 같아요. 전면 회화가 약간 그 말인 것 같아요. 거꾸로 달아놔도 사람들이 눈치 못 챈다. 그게 아무래도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딱히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전면 회화를 얘기하는 건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게 뒤에 이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보시면 또 다른 국면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측면만으로 이 작품을 비교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요소로서는 다른 요소가 아니고 추상표현주의의 다른 작품을 좀 보시면 이런 전면적인 요소의 또 다른 면을 또 다른 면이라기보다 또 다른 버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로스코 작품이에요. 로스코 작품이 이제 오늘날에는 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작품이 저는 좀 전면적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작품도 어쨌든 이전의 회화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어떤 특정한 주목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별로 없고 화면 자체가 균질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양옆 모서리들을 약간 무게를 좀 동등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또 추상표현주의의 특징인 전면성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조금 이 작품의 스케일을 가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이 작품을 좀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작품의 구성 요소가 뭐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보면서 이 한 부분 한 부분 시선을 옮겨가기 때문에 옮겨가면서 이제 색채가 달라지는 그 지점들을 이렇게 감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전면적인 작품을 감상할 때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로스코 작품에서 좀 문제시하는 것은 이 로스코 작품에도 분명히 이 레이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이 바탕 쪽에 레이어를 봤을 때 맨 아래쪽에 빨간색이 있고 그 위에 노란색이 있고 그 위에 또 흰색이 있는 것 같은 뭔가 이 공간감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런 공간감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작품을 전면적으로 봐야 되나? 이
주장 자체도 조금 논쟁적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로스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처럼 추상표현주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이 로스코 작품이나 잭슨 폴록 같은 경우에도 이 아무래도 이 작품 자체에 그가 이 작품을 그리게 된 현실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작품의 제목 자체가 이제 원 혹은 화이트 센터, 뭐 언타이틀드, 무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 제목이 지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지 않고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가제처럼 부연 제목을 적어놔요. 그래서 옐로우, 핑크, 라벤더 앤 언 로즈라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붙여진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 작품들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추상표현주의에서 재밌는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잭슨 폴록을 네? 이 시점에서 약간 미술사 네. 볼 때 이제 약간 좀 의문이 항상 든 게 아까 슬기 씨가 말씀하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작품에 대한 논의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네. 잭슨 폴록의 그림 같은 경우 이제 뭔가 전면적이라는 표현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사조가 나온 뒤에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끼워 맞춰진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제 레이어 같은 측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학을 네. 하는 입장에서 이제 잭슨 폴록 그림 같은 경우는 뭔가 균질하고 되게 아까 호모지니어스나 시메트릭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제 구별할 수가 없는 면이 있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뭔가 이렇게 구별이 되고 하니까 앞에서 말한 세운 개념하고 좀 되게 모순되는 지점이 많은 그런 작품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는 지점도 그런 이제 약점들을 파고드는 작품들이에요. 사실 미술사도 이제 작가들이 또 워낙 또 진호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또 예민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잭슨 폴록을 바라보는 그린북의 견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들을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목도 되게 웃겨요. 옐로우, 핑크, 라벤더, 온 로즈잖아요. 이 온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이 빨강 위에 얘네들이 겹쳐져 있다. 이런 말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좀 재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린버그가 안 맞아도 이 사람이 어쨌든 좀 지금 유용하니까 미국 미술을 설명하는데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좀 봐주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술사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런 지점들을 타고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 이해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책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바로 뒤에 일어나요. 그 헤럴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그 또 레거시 오브 잭슨 폴록이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잭슨 폴록이 60년대 중반이었나 그때쯤 이제 사고로 죽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잭슨 폴록에 대한 회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회고하는 글에서 잭슨 폴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질문하면서 잭슨 폴록의 작품을 해설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액션 페인팅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액션 페인팅이 뭐냐면 잭슨 폴록이 이 작품을 그릴 때 캔버스를 사실은 이젤 회화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는 이젤 위에 올려놓고 벽면을 바라보는 형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잭슨 폴록은 이 커다란 캔버스를 바닥에다 놓고 이 위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물감을 뿌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잭슨 폴록의 작품들은 잭슨 폴록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물감의 움직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품을 보시면은 이 가장자리 쪽에는 막 담배불 자국도 막 있고 담뱃재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잭슨 폴록의 작품을 그린버그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미술사적인 그 과정, 발전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라는 것이 작가가 이 작품 내에서 행위한 그런 흔적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이제 헤럴드 로젠버그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액션 페인팅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작품은 이 작품의 어떤 붓질 같은 것들은 사실상 작가의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이제 60년대쯤에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견해가 양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회화에서의 형식 실험의 끝이다라고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작품에서 작가의 행위라고 하는 작품 외부적인 요소, 앞서서 제가 이제 막 외제적 관점이다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작품 내에서 관계하게 되는 어떤 그 징후, 어떤 시작,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이 작품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후의 작가들에 의해서 실험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화이트 페인팅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후에 네오다다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1951년에 이미 라우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버그의 이론을 딱 봤어요. 딱 보고 나서 근데 이 회화의 평면성이라는 게 그냥 하얀 캔버스 걸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야말로 바로 평면성이지. 이 작가가 뭘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해서 이제 갤러리 전시장에다가 요 세 개의 판넬을 이제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린버그의 이론 자체에 결함이 있음을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이제 네오다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린버그가 앞으로의 회화가 평면성을 향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근거로 이제 칸트도 들고 이제 여러 미술 사조들을 막 언급을 해요. 르네상스 때부터 막 인상주의까지 뭐 여러 가지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 작가들은 그림을 다시 봤을 때 어떤 형식적인 요소들이 막 이루어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빠져 있었던 미술 사조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마르실 듀샹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대표적인 다다이즘하고 하나는 이제 이 초현실주의였어요. 이 작가들은 그린버거가 봤을 때 자기의 역사관에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글의 그 어느 한 부분에서도 언급이 한 번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작가들 중에서 특히 이 다다가 표명하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이 다다이즘은 그 어떤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긍정, 어떻게 보면 그 변화하는 현대 사회를 그림 속에 이제 옮겨오고자 했던 것들이 그 아방가르드의 핵심이었다면 다다는 다 봐라. 그런 사람들의 이성, 그리고 근대화, 그리고 뭔가 인간이 계속해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했을 때 그 결과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이성, 뭐 이런 규범들을 다 탈피하고 굉장히 우리들의 자의적인 그런 움직임만으로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표명하면서 다다 그룹, 다다이즘 이렇게 선언서를 내고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다다 선언문 그리고 다다라는 이름 자체도 사전 같은 데에서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삑 하고 사전 드르륵 한 다음에 삑 찍어가지고 이제 펼쳐서 나왔던 단어가 이제 다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술 규범이나 행위들의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디샹의 샘처럼 이제 디샹의 샘이 독립예술가협회라고 하는 그 협회가 주관했던 전시에다가 이제 그 소변기를 제출을 해서 이게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 이제 질문하는 그런 작품까지 이어가면서 이제 당시에 있었던 미술 제도나 여러 규범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다를 계승한 것이 지금 보셨던 그 라우셴버그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게 이제 60년대 미국에서 다다이즘이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해서 네오다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셴버그는 적극적으로 요 그린버그의 그 규범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 모든 매체들을 섞어가지고 그린버그는 매체 각각이 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그 라우셴버그는 여기 보시면 사진들을 막 엮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문학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심지어 실제 물건들을 이용함으로써 뭔가 조각적인 측면을 또 보여주고 또 심지어 이 조각과 이 사진에다가 페인팅까지 하면서 이제 회화의 그 요소까지도 섞어가지고 모든 어떤 매체들이 혼합된 이 콤바인 회화라고 하는 요 자신만의 어떤 장르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당시에 이제 미국 미술을 지배했었던 그랜버그의 견해에 굉장히 반대하려고 했었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네오 다다의 또 다른 그 작품으로서 제스퍼 존스의 미국 국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오 다다의 또 다른 이름이 네오 아방가르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좀 그 모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도 그린버그의 견해를 좀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 이 그린버그가 평면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작품을 딱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미국 국기인데 이 작품은 어떤 특정한 시점의 집중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줄무늬가 일정하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떤 지점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생면으로 이제 얘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작품은 자세히 봤을 때는 그냥 생면이고 앞서 보셨던 로스코 회화의 일부처럼 볼 수도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 결국엔 미국 국기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기를 재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 요소를 그대로 본따서 사실적인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순된 지점이 한 번에 존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린버그의 평면성을 구현한 그림이면서 또 하나는 어떤 실제 있는 사물의 대상을 재현한 그림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작품 하나의 존재만으로도 그린버그를 반박하는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그린버그가 추구했던 게 대체 뭘까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을 그릴 때 제스퍼 존스가 일부러 이제 추상 표현주의가 이제 주로 사용했던 작가의 어떤 붓질, 뭐 작가의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뭔가 그린버그가 좋아할 법한 그런 분위기를 막 풍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린버그가 좋아했던 게 평면성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이제 계기로서 이 작품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조도 이제 네오 아방가르드, 네오 다다와 연관이 또 있어요.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요 작가들은 그린버그를 추종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조각 쪽에서 추종하는 세력이었어요. 그 회화가 편면성을 추구해야 된다면 조각은 대체 뭘 추구해야 될까 하고 이제 그린버그의 말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들은 그린버그가 좋아할 것 같은 작품을 막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요 로버트 모리스의 작품을 만들게 돼요. 추상표현주의처럼 제목도 이제 무제 이렇게 막 정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조각에서 재현적인 것도 없고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입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입체만 존재하는 작품들을 이제 걸어놨는데 근데 문제는 관객들이 요 작품을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전시장 안에 입체적인 것들만 있다 보니까 이 관객이 슬슬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품 내부의 것을 본 게 아니라 이 작품이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명암이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주변에 있는 전시장이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 작품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지? 이렇게 감상하게 돼서 미술을 감상할 때 작품의 경계에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 계속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 전시장이 어떤 전시장이고 지금 전시장의 불빛이 어떻고 바닥이 지금 나무 바닥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이 그린버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이라고 이 작품들이 불리게 되는데 이 작품들은 그린버그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린버그가 원하는 작품들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여러 가지 작품들, 네오다다의 작품들처럼 그린버그를 반대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과도 이제 연관이 있어요. 화이트 페인팅과도 연관이 있는데, 화이트 페인팅도 사실상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이 그림자예요. 이 작품을 경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내부에 있는, 전에 이제 내지적 관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요 전시장이라는 요소를 봐야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전시장 외부의 어떤 현실들, 여러 요소들을 가져와서 관람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버그가 제일 원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이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에 있었던 이 제도 비판 미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네오다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제 작가들도 막 전시장에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들에게 계속해서 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스하케라는 작가는 은결 큐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은결 큐브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한스하케는 아크릴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전시장에 갖다 놔요. 근데 전시장이라는 게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습도와 온도 같은 것이 관리가 되는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은결 큐브 안에 이제 계속해서 수증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관객에게 이 전시장이라는 게 우리는 계속해서 작품을 바라볼 때 뭔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요 수증기를 봐라. 존재하지 않냐. 이 전시장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이 노력들이 이제 실제로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큐브로 보여주게 된 그런 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제 LA에서 마이클 애셔라고 하는 작가는 포노모나 대학 프로젝트를 1970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심지어 전시장을 이제 건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전시장이 보통 이제 네모나게 생겼는데 전시장 벽면에다가 이렇게 가벽을 딱 설치를 해가지고 이 빛이 착 잘 들어와서 여기 전시장 벽에 딱 부딪힐 수 있게 뭔가, 그리고 관객이 딱 들어오면은 이거 뭔가 전시장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이렇게 건축적으로 공간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일부러 다 떼버려가지고 이 바깥의 풍경이 마치 전시장 안에서 전시장의 프레임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 이게 말 그대로 진짜 프로젝트 정도 돼야지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 제도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이제 제도 비판 미술들이고, 제도 비판 미술들이 이런 그린버그에게 본의 아니게 저항했던 이런 미술들로부터 야기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미술 제도라는 게 물리적으로 직접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뭔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그 제도 비판 미술도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은결 큐브를 만들었던 한스 하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샤폴스키에를 맨하탄 리얼 에스테이트 홀딩스 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맨하탄의 소호거리에 굉장히 많은 갤러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갤러리들의 땅 소유주들을, 그 땅들이 있는 그 소유주들을 이제 조사를 쫙 한 거예요. 마치 이제 세무조사하는 것처럼 조사를 쫙 해가지고 이 맨하탄의 땅의 소유주가 사실 그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부르주아 계급 그 구성원들이다라고 해서, 사실 미술계가 계속해서 잘 굴러갔을 때 이득을 보는 게 작가들이 아니라 요 땅을 소유한 사람들 아닌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자본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로 사실 미술계가 지탱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이제 목소리를 내는 제도 비판 미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실제로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개인전을 열면 좀 영광스러운 그런 전시에 포함이 되기로 했었는데, 이 구겐하임 쪽에서 이거 너무 우리를 비판하는 거 아니냐 해서 실제로 전시가 취소되기도 하는 그런 스캔들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 비판 미술들이 옮겨가면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행정문서일 뿐이잖아요. 근데 미술계에 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이게 앞서 보셨듯이 미술사적인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흐름들, 평론들, 여러 가지 역사와 맞닿게 되면서 이게 미술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거의 역사, 동시대 미술의 시작, 역사의 마지막으로 조셉 코소스의 개념 미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소스라는 사람이 24살인가 6살쯤에 논문을 하나를 씁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아트 애프터 필로소피라고 해서 예술이 그린버그식 그리고 그동안의 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흐름들의 마지막에서 예술이 어떤가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글에서 이제 예술의 존재는 동호반복적이다. 형식을 분석하여 분류하는 미술사는 예술의 개념이 변화한 게 아니라 예술을 형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미술을 따져봤을 때 미술사를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 뭐 추동력들은 굉장히 뭐 수동력들은 그런 형식을 실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 전에 우리가 미술을 분류했었던 미국이 미술을 분류했었던 그런 흐름들과는 다르고 계속해서 예술은 자신의 어떤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이전의 역사들을 참고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들을 펼쳐 나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원앤 쓰리 체어스 같은 경우에 요 형태학적으로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의 직접적인 어떤 뭐라 그랬지 예시 혹은 뭐 보여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의자가 마치 실물 의자가 있고 사전적인 의자가 있고 사전적인 정의의 의자가 있고 사진의 의자가 있고 이렇게 형태학적으로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의자라는 요 개념 자체는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도 형태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예술이 흘러가는 어떤 움직임 자체는 그 형태학적인 것으로 비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예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예술의 이제 매체들이 막 회화, 유화, 뭐 아크릴화, 뭐 조각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런 분류에 맞춰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면 예술 작품처럼 이제 여겨지는 것처럼 느꼈을 보통 일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처럼 미술사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평론들과 함께 또 그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의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작품을 이루는 어떤 매체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시장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조합해서 전시의 의미 그리고 작품의 의미를 봐야 되는 그런 설치 작품으로까지 점점 확장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감상을 할 때는 설치된 재료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작품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든 요소들을 다 적극적으로 동원을 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예시 사진이 어떻게 보면 요 변화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미술 작품이다라고 했을 때 왼쪽의 사진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앤디 월 작품, 앤디 월의 캠벨 수프 캔은 이 상업적인 캠벨 수프라는 것을 회화라는 매체 속에 끌어들여 와서 이제 팝아트의 시작을 열었다. 이 작품이 이제 그 시작점을 열었던 캠벨 수프 캔이라는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감상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미술사를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견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미술사를 잘 모른다기보다는 좀 미술사를 오늘날에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상 이런 작품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처럼 이 당시에 이 작품들이 어떻게 설치가 됐었고 또 이 작품이 설치됐던 앤디 워홀이 살았던 삶은 대체 어떤
상태였고 이 상태와 맞물려서 웬디 워홀은 어떤 요소들을 전시장 안에 끌고 오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디스플레이를 봐야 이 캔버스 북캔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이 캔버스 북캔을 이제 슈퍼마켓에 딱 걸었던 그 디스플레이 형식을 워홀은 이 캔버스 북캔 작품을 만들면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물건들이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이 시각적인 요소들이 이전의 시각적인 요소들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대변한다라는 메시지를 요 헤루스 갤러리에서 했었던 이 캔버스 북캔이라고 하는 요 전시에서 드러내고자 했었고 이 의미들이 모두 이제 오늘날의 캔버스 북캔이라는 작품을 얘기할 때 다 들어있는 것들이라고 이 역사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캔버스 북캔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이제 네네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진도는 지금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나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제 약간 결론 같은 건데요. 네. 오늘날의 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설명하고자 하려 했던 게 이제 작가의 층위에서는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변화시키고 작가의 직관에 맞는 설치들을 발전시키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하나의 층위, 현대미술이 작동하는 하나의 층위라고 볼 수 있다면 또 이제 현대미술은 관객과 공론장의 층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까지 마친 작품이 관객에게 어떤 예술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지 요 두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지 작품의 의미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미술들은 요 두 가지 층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예술적인 경험에 개입하는 어떤 현실의 요소들을 더더욱 이제 다양한 것들에서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객이 살았던 어떤 환경, 작가가 살았던 어떤 환경, 전시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뭐 한국에 있는지, 여러 이제 현실의 요소들이 현대 미술을 작품을 관람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도 결국에는 작품을 바라볼 때 어떤 요소들을 개입을 시켜야 되는지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제 공론장의 층위에서 뭐가 좀 이 작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하고 논의를 해봐야지 이 작품의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좀 현대 미술을 관람할 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작품을 봐도 뭔가 줄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미술사에서 살펴봤듯이 전시를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요소들이 이 작품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양하게 끌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에서 비롯된 자신감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다가 결국에 제가 이 현대 미술에 대해서 느꼈던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뒤에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품들이 제가 그 현대 미술이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더 연구할 게 되게 많겠다라고 느꼈던 지점이라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막 타임스퀘어에 설치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타임스퀘어에 왜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가 분명히 제게 뭔가 주는 울림은 있는데 이 울림이 대체 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미국에서 타임스퀘어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연구하려고 이제 미술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의미를 또 보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 83년 이전에 작가가 어떤 작품을 했었는지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되는 지점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현대미술을 위한 세미나가 대강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고
네, 코멘트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 합니다. 오늘 끝났네요, 다행히. 네네네. 대단해요. 정신없이 왔네. 예. 지금 다들 압도되어서 이 감동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움은 그 라우셴버그 그쪽부터 해서 다음 주에 원래 한 주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아니요, 이거 여기서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10주 차에도 안 끝날 거야. 제대로 하면 10주 차에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가지는 좀 아쉬움은 이 앞부분에 사실, 요 부분을 넘어간 게 좀 찔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되게 많은데 뭐가 언급을 잘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사실 여기도 좀 언급을 안 한 게 굉장히 많고. 근데 뭐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낯설게 느껴지는 전시를 하나 정해서 보고 이런 과정을 뭔가 복습 및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실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것 시간이 같아요. 되신다면 네, 굉장히 아주 낯선 전시 2개 정도를 뭐 연달아 본다든지 해가지고 네, 거기서 어떻게 관람자로서의 자신감과 주체적인 관람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네,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네, 좋은 것 같아요. 네.